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6강.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 우리 교재로는요 15쪽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문법편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내용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도를 문법편 나머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잠깐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21쪽에 국어가 겨뤄온 길 해서 고대 국어 소나 혹은 금천 백성군 사산이 있냐 요거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바로 서동요 나오죠. 뒷페이지 세종어지 훈민정음 나오고, 근대국어로 이제 넘어가면 소학원에 뒤에 중세국어 소학원에 그리고 근대국어 독립신문 창간사가 있는데, 훈민정음 서문까지 그리고 소학원에까지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24쪽에 있는 근대국어 있죠. 독립신문 창간사.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예습 좀 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기본 개념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독립신문 창간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으셨던 강의를 조금 더 들으시고,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우리 교재 있죠. 구조 연결하기 교재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국어에서 독립신문 창간사는 여러분 우리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넘어가서 25쪽 있죠. 그래서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 있죠.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고전 문법 파트죠. 이 부분은 다음 강의 하고요. 그 뒤에 있는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런 문장 표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 나갈게요. 자, 보죠. 문장의 표현,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그 생각 상대에 대하여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 방식, 뭔지 다 아시죠? 자, 보시면 높임 표현의 쓰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어의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황관계, 그러니까 아래 위에 직장 상사냐 또는 나이가 많냐 적으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친소관계, 친하냐 아니면 소원하냐 서먹하냐, 이 관계, 심리적인 거리죠. 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높임법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현실 언어 생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현실 언어 생활에서 쓰고 있는 높임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 높임법, 두 번째, 객체 높임법, 그리고 세 번째, 상대 높임법. 세 개가 있는데요. 자,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주체 높임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주체입니다. 그럼 주체가 무엇이냐? 서술어의 서술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술어의 서술 주체는 뭐예요? 주어죠. 즉, 다시 말하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객체 높임법은 뭐냐면요, 손님이라는 뜻이겠죠. 즉,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의 손님이 되는 문장 성분, 즉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문장에서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 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발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그래서 주체 높임, 그리고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체 높임법은요,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냐면요, 문장이 서술어에 높임 선 어마럼이 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넣어서 예를 들면 말이 되거나 또는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면 그건 여러분들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집어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집어넣어서 말이 된다고 하면, 자, 아니면 주체 높임법이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셨다 라고 하면 가시었다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즉 다시 말하면 할머니라는 주어를 높이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객체 높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엿주다, 베다 등과 같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객체 높임법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철용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자, 갔다 또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죠? 이거죠? 갔다 또는 가셨다가 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겠죠.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주어 뭐예요? 촬영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주체 높임법 아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주체 높임법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서술어에 시가 들어간다. 시가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시가 들어가서 말이 되거나. 봐요. 자, 주어가 촬영이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니 높임의 대상이 촬영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높임의 대상은 당연히 할머니가 바로 높임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문장 성분을 보니 촬영에는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뭐예요? 바로 주어죠. 할머니는 문장 성분이 뭐죠? 목적어죠. 높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할머니죠. 그러면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 어마롬이 자 보세요. 시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거면 버릇이 없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쵸? 철영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가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주체 높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셨다를 쓰면 안 되고 자, 객체 높임법 즉 다시 말하면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쭈다, 배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 이 어휘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모시다. 여러분들 4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외워두세요. 배다,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아시겠죠? 배다,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여러분들 이 4가지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거나 아니면 집어넣어야만 하는 문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그 문장 서술어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무슨? 손님, 객체 높임법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알아주시면 돼요. 네. 자, 다음 상대 높임법 보도록 하죠. 자, 상대 높임법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흔히 쓰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윗사람한테 친분이 있는 즉 다시 말해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마 무엇뭐 했어요? 라는 말을 쓰죠. 자 근데 윗사람인데 또한 심리적 거리가 멀어요. 별로 저하고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생이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 또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저쪽에 그 높은 분? 네, 사장님 잘 만나나요? 자, 어쨌든 에게는 이런 사장님 이거 했어요? 뭐 이런 말투 잘 쓰지 못하겠죠. 아, 물론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대 높임법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라는 것은 높임법도 그렇고 낮춤법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그 이미 아시죠? 그쵸? 아시다시피 격식체는 심리적 거리가 먼, 즉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아랫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비격식체가 함부로 대해야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격식체는 아랫사람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우리 시간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고요. 국어에서는 시제와 그리고 동작상이라는 문법 요소로 실현이 됩니다. 시제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시제도 뭐 쉽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동작은 진행상 또는 완료상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시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시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 시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시와 그리고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볼 것인가,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문장을 진술하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죠? 발화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 발화라는 건 항상 언제예요? 현재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발화시라는 건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발화시라는 건요. 항상 말하는 시점을 현재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사건이 앞에 있었냐 뒤에 있었냐.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희는 밥을 먹었다. 사건이 뭐죠? 밥을 먹은 게 사건이죠.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죠. 발화시는 항상 현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녹음기를 켜놓고서 과거에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말을 가정한 것도 아니고 항상 발화는 현재입니다. 밥을 먹은 사건은 뭐죠? 과거죠. 그래서 먹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미래죠. 즉 다시 말하면 절대 시제는 발화시라는 것은 항상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시제예요. 상대시제. 상대시제는 뭐냐면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예문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한번 보세요. 영란이는 산책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상대시제 보지 말고 그러면 절대시의 관점으로 기준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를 기준으로 하고 뭐를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발화 시점. 지금 봐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어때요? 과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절대시제로 보면 이 뭉뚱그려진 이 사건 전체는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났었던 과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절대시제는 발화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입니다. 그러나 자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봐요. 산책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누가 산책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영란이가 있죠. 여러분들 봐요. 어머니가 산책하는 시점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시제로 본다고 하면 과거이지만 그 당시에요. 과거 시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 당시의 현재예요. 그쵸? 영란이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산책하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따라 나선 그 시점이 현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따라서 영란이가 어머니를 따라 나선 사건이라는 건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전에 있었던 어제의 일이고요. 그래서 과거 시제인 것이고요. 어머니가 산책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시로 상대 시제로 본다고 하면 무엇이다? 현재 시제다. 아시겠죠?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혜영이는 출장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이다.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어머니가 산책한 사건을 기준으로 영란이가 따라 나선 행위는 무엇이다? 현재다. 과거 시제입니다. 절대 시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어에서 높임, 시제 선 어마럼이 과거 시제죠. 또는 at은 양성모음에서 ot은 음성모음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또는 관형사형어미 무엇, 한, 먹은, 먹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시간 개념어 이미 어제 옛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이 되죠. 현재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건과 발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어말음이 먹는 것이다. 뛰는 중이다. 라는 거. 관형사형어미는 먹는 밥이다. 그래서 시간 개념어는 현재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자, 미래 시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또 하나. 그래서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관형사형음이 또는 니은이 쓰이거나 선어말음이 없이 실현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이 나셔야 해요. 우리 여러분들 앞강에서 형용사의 현재 시제에는 없다고 했죠. 동사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유림이가 먹는 치킨이다. 참 이쁜 유림이. 뭐 이런 것들. 서술기억조사 이다를 사용해서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 볼게요.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 이후이다.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뭐뭐 하겠다,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 시제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 행간, 문맥이죠. 콘텍스트. 전체를 봐야지 이게 의지의 표현이냐 아니면 또는 뭐 미래에 일어날 사건, 미래 시제를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미세한 그런 어떤 의미가 구분이 되겠죠. 응? 봐요. 그래서 이문 보면 그래서 정민이가 할 숙제인 것이고요. 시간 개념어는 뭐 내일, 뭐 모레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동작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상이 있고 그리고 완료상이 있죠. 봐요. 진행상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완료상은 막 끝난 거.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해버리다, 뭐뭐 하고서. 이런 예문 한번 재미있는 예문이 있어요. 이런 예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들 칠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총을 차고 있었다. 우와, 고민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제가 뭘까요? 경찰관이 총을 차고 있었다. 그럼 이거 시제 뭐죠? 과거 시제, 시제 말고 상 여러분 이거 뭘까요? 완료상일까요? 아니면 진행상일까요? 뭐죠? 완료상입니까? 그래요? 아니 진행상입니까? 이건 둘 다 되죠? 이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경찰관이 총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진행상이죠. 근데 경찰관이 총을 차고 멋지게 서 있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동작이 완료된 것이죠. 완료상이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혼동할 수 있겠죠?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다시 오세요. 자,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피동. 네, 사동과 피동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뭐 시제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동과 피동이 혼동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오히려 시대 같은 표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혼동도 되고요. 자, 사동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키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죠. 사동과 피동은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시키게 되는 표현 그리고 당하게 되는 표현. 자, 자타 여부에 따라서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이 아니라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는 주동과 사동의 개념이 대칭적 개념이에요. 사동과 피동이라기보다는. 자, 여기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주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사동 보시면요. 사동을 나타내는 사동의 동작상을 실현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생적 사동과 두 번째 통사적 사동이 있어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파생적 사동은요, 파생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의 의미가 실현이 돼요. 다들 기억하시죠? 이희리기, 우구, 추. 통사적 사동은 무엇을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파생적,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음 화면 여러분들이 미리 넘어가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피동은 당하는 거죠. 이 두 개가 혼동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파생적 피사동에서 이희리기가 모두 같아요. 이희리기가. 이랬을 때 어떤 것이 사동이냐 또는 어떤 것이 피동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동은 뭐죠? 시키는 거죠. 피동은 뭐예요?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봐요.
시키죠. 서술어 시킴이 있어요. 시키다. 자, 좋습니다. 이 시키다라는 서술어는 무엇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 두 가지 요소를 더 필요로 하죠. 뭐? 첫 번째, 주어. 누가. 근데 여러분들, 뭐가 또 필요해요? 누구, 세 가지군요. 누가? 누구에게 시켰는가? 그쵸? 그리고 무엇을 시켰는가? 이게 여러분들 필요한 거죠. 영어로 말하면 사형식 동사 아닙니까?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주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킴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을 시켰는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자, 시켰어요? 그럼 반드시 무엇을 시켰는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청소를 시켰는지, 심부름을 시켰는지, 밥을 시켰는지, 무엇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사동사라는 것은, 모든 사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즉, 모든 사동사는 무엇이다? 타동사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네요. 지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사동이냐 비동이냐가 정말 헷갈려요. 그럴 땐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목적어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장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밖에 산이 보인다가 있고요. 누나가 동생에게 책을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죠. 뭐가 사용됐나요? 이가 사용됐죠. 자, 근데 이 부분은 뭐가 사용됐나요? 히가 사용됐죠. 이히리기는 피동과 사용과 공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각각 피동입니까? 사동입니까? 여러분들 창밖에 산이 보인다. 이거 피동일까요? 사동일까요? 기억나시죠? 사동 뭐만 보면 된다? 목적어 유무. 자, 봐요. 이 쓰이긴 했지만 자, 보죠. 산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기 있는 산이 어떻게? 나에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건 무엇이다? 주어와 호응하죠. 따라서 얘는 뭡니까? 얘는 피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 봐요. 공통전미사 히가 붙었죠. 근데 봐요. 뭐하고 호응합니까? 목적어 호응하죠. 그쵸? 목적어 뭐예요? 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읽게 한 것이죠. 됐습니까? 누구에게? 동생에게. 누가? 내가 또는 누나가 또는 형이 뭐예요? 하도록 시킨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의미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는요, 통사적, 사동, 용언의 여간에 기하다 또는 뭐 시키다 이런 것들을 치환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죠. 산이 보게 하다 또는 보시키다 뭐 이런 거 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피동이 되는 거예요. 산이 보여지다. 동생에게 책을 읽게 하다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거는 사동이 되는 거예요. 자, 피동 볼까요? 피동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용언의 여간에 어지다, 되다, 개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창밖에 산이 보여지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피동이에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책을 뭐 읽어지다, 읽되다, 뭐 읽게 되다 이거 전부 다 말 안 되죠? 사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동, 피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부정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부정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 안부정문, 못부정문 모두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들 아시죠? 안부정문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건 뭐죠? 나의 의지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왜? 좀 걷고 싶었어요. 나는 버스를 타지 못했다. 왜?
버스가 기다려도 안 왔어. 이거 뭡니까? 의지의 유무 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안과 못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짧은 부정문과 그리고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짧은 부정문은 뭐냐면요. 부정부사 안 또는 못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짧다 그리고 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은 부정문은요. 부정부사 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또는 이 못이라는 것은 부정부사라고 했죠? 품사가 뭐예요?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립 형태소죠?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이 경우에는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짧은 부정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긴 부정문은 아니하다 또는 못하다의 부정용언의 형태로 쓰여지는 거. 여러분들 못하다는 어때요? 못하다.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써야 되겠죠? 긴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부정부사 안, 못을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과 그리고 부정용언 아니하다 또는 못하다를 사용하는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들 길잖아요. 긴 부정문이에요. 그리고 부정부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정어가, 부정부사가 단독으로 쓰이죠? 짧잖아요. 그래서 짧은 부정문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말다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밥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 밥을 먹지 않아라. 또는 밥을 먹지 못하라. 이런 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말다라는 표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부정, 네, 의지부정, 못부정, 능력부정이라는 거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부사 안, 짧은 안부정문, 긴 안부정문. 자, 못하다, 짧은 안부정문, 긴 못부정문. 이렇게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어휘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어떤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어휘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휘는 어종을 기준으로 체계 그리고 특성이나 의미관계에 따라서 양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체계에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어휘체계를 하면 고유 한자어 외래어가 있고요. 여러분 전부 다 아시죠? 그쵸? 순우리말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말 그리고 외래어, 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화된 거, 익숙해진 것을 외래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휘의 특성에 따라서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전부 다 방언, 은어, 전문어, 금기어, 완고어, 관용어, 속담, 유의어, 반의어, 상의어, 하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그 사회적 방언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자 집단 또는 남자 집단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나뉘죠. 여성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고 남성들이 많이 쓰는 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보다도 특히 이제 그 경음화된 어휘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음, 기억나시죠? 된소리 어휘들. 그래서 저기를 쩍이, 여자분들이 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남자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을 따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일본도 그렇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타시를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 아따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전문어, 그리고 금기어, 완고거. 자, 금기어라는 것은 불쾌하고 두려운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거. 완고거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말하게 하는 거. 자, 관용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 예를 들면 손, 핸드, 그리고 크다, 라지, 빅, 이런 것이죠. 그래서 손이 크다면 이건 뭐예요? 씀씀이가 많다. 관용어라고 해요. 속담하시고요. 유의어,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고 있는 단어들, 반여,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 위에 있는 개념어, 예를 들면 과일, 하위 개념어는 과일 밑에 사과, 배, 감, 귤, 이런 것들. 자, 어휘의 의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 맞춤법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우리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를 들이대고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한글 맞춤법의 구성,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것들이요. 우리 1, 2강에서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이 의문 현상들.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많이 설명할 것들은 없고요. 자, 한번 보시고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과 관련된 거,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첫째 원리는 소리대로 적기. 여러분들 우리 표 음문자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습니까? 둘째 원리는 어법에 맞게. 뭐 당연한 이야기죠. 봐요. 소리대로 적기 그리고 어법에 맞게 적기. 소리대로 적기는 표음주의라고 하고 어법에 맞게 적기는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중심, 뜻 중심.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뻐꾸기 같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죠. 발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꽃나무는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죠. 왜? 의미를 우리가 또는 어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표기 발음이 일치하고 얘는 일치하지 않아요. 자, 특징은 표음 기능에 충실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원하리.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꽃나무가 도대체 뭘까? 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장점 쓰기 편하고요. 뜻을 알기 쉽겠죠. 네, 단점은 환경에 따라서 달리 읽을 때 불편하다. 여러분들 이거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다르게 쓰인다? 불편하다? 의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의가 환경에 따라서 달리 발음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원칙대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여러분 현실 언어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의의는 이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의 의의는에서 단어의 첫 음절의 의는 반드시 의로 읽어요. 근데 둘째 음절일 경우에는 이로 읽음을 허용하고요. 허용하는 거예요. 원칙은 의인데 조사일 경우에는 에로 읽음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이런 식으로. 불편합니까? 저는 사실 안 불편한데. 자, 어쨌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네, 틀리기 쉬운 문법, 맞춤법, 소리에 가는 거, 형태에 가는 거, 띄어쓰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가는 거, 된소리 현상과 표기주구죠. 자, 보도록 할게요. 된소리 현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여러분들 앞에 돌려서 보세요. 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 형태를 적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는 거. 깍두기, 된소리잖아요. 법석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원래대로.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산뜻, 산뜻하다, 듬뿍.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된소리 현상 아니죠?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자, 특징적인 것이고, 된소리 표기에 대한 규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고 요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된소리 규정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앞 챕터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리마인드만 하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과 표기 중 보시면 보면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의 표기. 네, 여러분들 또다시 한번 기억 되짚어 볼까요? 자세하게 이것도 설명했죠. 사이시옷, 사이소리 어디에서? 합성어에서. 자, 근데 고유어 한자어 또는 고유어 고유어의 합성어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사이시옷 표기를 하되 한자어끼리의 합성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6가지 한자어들 예외라고 했죠? 네. 요거.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관한 거, 어간과 어미의 표기 규정.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 구별하여 적는다. 그리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그 원형 있는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거는 밝혀 적지 않는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말이 본뜻이 유지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고. 자, 그래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늘다 기본형이죠, 그쵸? 밝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 또는 들. 자, 근데 본뜻에서 멀어지는 거는 밝혀 적지 않는데요. 자, 봐요. 유지되지 않는 거. 드러나다. 이거 이 본뜻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이 들다라고 했을 때 또는 살다라고 했을 때 어간이
이건 뭘까요? 쓸다, 쓰러지다? 이런 것들, 유지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의미 또는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밝혀 적지 않는다. 밝혀 적을 수가 없겠죠, 사실은. 띄어쓰기, 기본 원리, 그리고 주의해야 될 띄어쓰기. 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각 단어는 당연히 띄어써야 되겠죠? 조사는 당연히 앞에 붙여 써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 앞 테스트에서 다 자세히 모두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요, 앞에 여러분 우리 5강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반복 그냥 되짚어서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사들 쭉 이렇게 쓰였지만 모든 조사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앞말에 붙여 쓰였죠? 당연한 것이죠. 자, 기본 원리, 네,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의존명사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에서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겉바수대 등 전부 다 어떻다? 앞말에 띄어쓴다. 뿐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쵸? 뿐이 조사로 쓰이면 붙여 쓰고 앞말이 명사이고, 뿐이 어떻게? 의존명사일 경우에는 무엇이다? 앞말에 용언이 오고 띄어쓴다. 기억나시죠?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그쵸? 한 채, 한 마리. 여러분 공통적으로 뭡니까? 한.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수사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수, 관형사라고 했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네.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써야 합니다. 다음. 보조용어는 띄어쓸 원칙을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난 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용언 품사할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 다시 리마인드 할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어떻습니까? 띄어쓰는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허용한다. 됐죠? 본용언끼리는 어떻다? 의미가 각각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띄어써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주의해야 될 띄어쓰기, 시간의 경과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고, 어미, 얘네들은 당연히 붙여 써야 되겠죠. 의존명사는 당연히 띄어써야 되고요. 어미는 어떻습니까? 어간에 붙여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퀴즈네요. 그가 떠난 지. 여러분들, 떠난 지 띄어썼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의존명사가 되는 것이죠. 자, 큰지 작은지.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붙였었죠? 그쵸? 붙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체언 뒤에 쓰일 때는 만큼뿐 조사임으로 붙여 쓰고 용언 뒤에는 네, 의존명사임으로 띄어쓴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좌에서 설명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봐요. 대걸만큼. 여러분 어때요? 명사 앞이죠? 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붙여 쓴다. 조사죠? 자, 봐요. 띄어쓰기 했죠? 아, 노력하다. 동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언 뒤이기 때문에 뭐 한다? 띄어쓴다. 마찬가지로 실력이라는 명사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 뒤이기 때문에 조사예요. 있을 뿐이다. 용언 뒤죠? 의존명사인 거예요. 띄어써야 되겠죠. 됐나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현대국문법 무려 6강에 걸쳐서 우리 교재의 내용이 어떤 문법적인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렸고요. 우리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이 핵심적으로 요약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충실하게 다시 돌려서 듣고 또 들으시면 문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잘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앞서서 여러분들 이번 6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7강에서 여러분들 하게 될 고대국어 그리고 중세국어 수학원에까지 여러분들 우리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었던 그 교재에서요 내용 숙지 하셔야 됩니다. 그 고전문법 강좌는 따로 없어요. 그냥 본문만 해석할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내용 너무 방대해요. 자, 그래서 독립시민참관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참고서를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